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근현대사 특강 제5강으로서 우리 교과서 146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가보개혁과 을미개혁 그리고 광무개혁까지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동학농민운동 바로 1894년에 일어난 운동인데, 자, 이 가보개혁 같은 경우도 바로 1894년이 가보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앞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 교과서 순서상으로는 동학농민운동이 먼저 나오고 가부개혁이 뒤에 나왔다고 해서,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완전히 끝나고 가부개혁이 일어났다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강조를 하고요. 자, 그렇다면 가부개혁이 1차부터 이제 3차까지 쭉 이어지는데, 각각의 이 특징이라든지 뭐 시행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시험은 물론이고요. 대학 입학 시험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이제 당연히 필수적으로 나오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비교해가면서 잘 공부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과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정부는 일본의 내정개혁 여부를 물리치고 스스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교정청을 설치하였다. 예, 바로 우리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이제 정부군과 동학농민군이 맺은 전주 화약대 이제 맺고 나서 이제 교정청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자, 교정청은 동학농민군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서 개혁을 추진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일본이 계속 프레스를 가해왔다 이런 내용이죠. 예, 개화파 정권은 이제 김홍집 등 주도하에서 이제 군국 기무처를 통해서 개혁 조치를 단행하게 됩니다. 자, 이때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과의 사대관계 단절을 위해서 중국 연호를 폐지하였다. 예, 첫 번째 중국 연호 폐지. 자, 줄쳐놓고요. 예, 중국 연호를 폐지하였다. 일본의 입김이 약간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부를 설치하여 왕실의 정치 개입을 배제하고 권력을 의정부에 집중시켰다. 이런 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과거제 폐지. 예, 과거제 폐지가 왜 개혁이냐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과거제에서 치는 시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유교 경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정규 교육을 받은 양반 자제들 말고는 사실 이 과거 시험의 응시를 거의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 그래서 뭐 각기 실무에 우수한 인재들을 등용하기 위해서 바로 이 과거제를 드디어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 6조를 이제 팔아문으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조혼을 금지시키고 가부제가 허용, 신분제와 노비제도를 폐지하였다. 자, 여기서 신분제와 노비제도 폐지 별표를 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가부개혁의 1차 개혁 때 드디어 신분제와 노비제도가 법적으로는 폐지가 됩니다. 예, 선생님이 여기서 법적으로는 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 뒤에도 우리 뭐 신분적으로 뭐 머슴이라든지 뭐 이런 약간 노비 제도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었는데 이때 이제 법적으로는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울러 국가 재정을 탁지화문으로 일원화시켰다. 바로 재정 일원화 정책이다. 이걸 어떻게 좋게 보면 우리 재정에 대한 내용을 투명화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비리를 방지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거꾸로 생각을 한다면 바로 만약에 이게 일본이 의도한 바였다고 한다면 바로 일본이 재정을 일원화해서 그만큼 재정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은본위 화폐제도 채택, 조세 급납제, 예, 세금도 이제 전부 다 돈으로 받게 하고요. 그리고 도량형을 드디어 통일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안 좋은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자유자재로 일본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일본 상인의 침투를 그만큼 더 쉽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1차 개혁 내용에서 특히 강조해야 될 거 바로 체크를 해보십시오. 신분제와 노비제도 폐지, 재정 일원화, 그 다음 뭐 일본 화폐 사용 허용 뭐 이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차 개혁의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가 겉으로는 우리가 일본 화폐 사용이라는 내용 이외에는 사실 일본에게 조금 유리해 보인다는 내용은 잘 보이진 않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1894년 청일전쟁
끝나기 전에 일어났던 개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자, 이제 제2차 개혁에서는 이제 본문 내용처럼 청일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승세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다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대원군 물러나게 하고요. 동학농민군을 진압하였으며 드디어 이제 군국 기무처를 폐지를 하게 됩니다. 군국 기무처를 폐지했다는 소리는 지금까지는 우리 개혁을 추구하던 게 군국 기무처였는데 이제는 뭐 이게 필요 없고 일본이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마 담겨 있을 겁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을 구성하였다. 김홍집 같은 경우는 우리 3강에서 바로 온건계합파, 박영효 같은 경우는 급진계합파, 연립내각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홍범 14조를 이제 반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범 14조 내용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아래쪽으로 보겠습니다. 청국에 의존하는 마음을 버린다. 예, 일본이 계속 이제 청나라를 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쭉 보시면 이제 왕실의 정치에 관여 못하게 한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에 조세 법정주의가 나와 있습니다. 세금을 거둘 때는 무조건 법에 따라서 걷게 한다. 이것은 이제 근대적인 개혁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7번 모든 조세 관련된 것은 탁지아문이 관할한다. 네, 재정 일원화에 대한 내용 그대로 담고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 쭉 내려보시면 바로 14조에 있습니다. 문벌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을 쓴다는 거. 네, 여기 내용들을 보시고 바로 동학농민군의 패전개혁안과 좀 닮았다 싶은 내용들이 보이시죠? 예, 바로 동학농민군의 패전개혁안 내용에서 나왔던 바로 조세는 함부로 거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뭐 탄가놀이를 숙청하라고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과거제를 폐지해서 뭐 능력 있는 사람을 골고루 등용하라고 하는 거. 이런 내용 정도가 바로 동학농민군의 패전개혁안이 다시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위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개혁에서는 이제 특징적인 게 드디어 내각제가 도입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뭐 황제가 고종이 있기는 하지만 바로 그 기존에는 뭐 팔아문 체계에서 이제 내각제라고 해서 뭔가 이제 내각처럼 좀 신하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듯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7부로 개편하였고 한성 사범학교와 외국어 학교 등을 설립하였다. 예, 교사를 바로 육성하는 사범학교를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8도의 행정구역을 통폐합하여 23부로 재편하였다. 이 내용을 보면 뭐 이때는 그걸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일본의 지방행정구역이 바로 이런 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큰 우리의 도에 해당하는 개념이 일본에는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일본 스타일이라고 좀 냄새가 나기도 하네요. 그 다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재판소를 설치해서 사법권을 행정권에서 분리하였다. 그리고 지방 간의 권한을 축소하였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근대적인 개혁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다른 말로는 바로 지방간이라든지 아니면 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좀 약화시키는 듯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화시켜가지고 일본의 간섭을 좀 더 용이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이러한 개혁을 추진하면서 일본인 고문관을 각 부처에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했다. 예, 여기서 이제 일본의 의대가 드러나고 있죠. 바로 군국기무처라든지 힘센 기관들을 다 없애버리고 일본인 고문을 고용하게 해서 사실상의 간섭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뭐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우리 오른쪽에 보시면 1차 개혁과 2차 개혁 때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쫙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예,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관심 가져야 되는 게 1차 개혁 때는 중국연호를 폐지하였다. 과거제 폐지하였다. 조홍금지, 그 다음에 연좌제 폐지라고 되어 있는데 연좌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마 그 개념을 아시겠지만 바로 우리 예전에 뭐 만약에 역적 모의를 했다 그러면 삼족을 멸한다는 말이 있죠. 바로 한 명이 역적 모의를 함으로 인해서 그 친가, 처가, 외가까지 다 벌을 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연좌제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근대적인 바로 재판이라든지 법에서는 이런 게 허용되지 않고 있죠. 바로 연좌제 폐지, 신분제 폐지, 국가재정 일원화 뭐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고 2차 개혁에서는 뚜렷하게 봐야 될 게 이제 학교를 설립하였다는 거 내용. 그 다음에 재판소를 설치했다는 내용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각제 도입 당연히 봐야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부개혁의 3차 개혁 내용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완전히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일본이. 자, 그래서 2차 개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청일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직후, 이제 뭐 삼국 간섭 이야기도 앞에 세계사에 나오겠지만요. 예, 일본이 이제 이렇게 조선에 대해서 간섭에 나섰는데, 이 삼국 간섭의 내용을 보면서, 아, 러시아나 이렇게 더 힘센 나라들이 있구나. 그래서 조선 왕실에서도, 아, 러시아에 접근해가지고, 일본 세력을 한번 견제를 해보자. 이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진하다고 하는 대신에 박영효를 몰아내고, 이제, 왕실 측근 세력들을 대거 동원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진압하고자 일본이 이제 다시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특히 이런 배후에는 바로 명성황후가 있다고 생각해서 일본은 바로 그 유명한 명성황후 시해 사건, 바로 1895년 을미년이지요. 그래 을미사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명성황후를 제거한 뒤에 다시 친일 내각을 구성하게 됩니다. 김홍직, 김윤식, 유길준 그렇게 해서 뭐 친일 내각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3차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가보개혁의 3차 개혁이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을미년에 벌어졌다 그래서 을미개혁이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3차 개혁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태양력을 사용하였다. 예, 드디어 양력 사용을 하게 하고요. 연호제정, 그 다음에 단발령을 시행하였다. 종두법을 확대 실시하였다. 자, 단발령 시행 별표를 줘놓습니다. 자, 이때 드디어 이제 완전히 서양식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단발령, 바로 우리 기존의 양반들 머리 스타일에 상투를 못 틀게 하고 단발령을 시행하고 특히 이때 고종 황제나 왕실에서 친히 머리를 먼저 깎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 단발령이라는 것이 기존에 남아있던 바로 이 유교 사상에 길들여졌던 우리 양반들에게 엄청나게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요. 이게 결국은 우리 아시겠지만 의미 의병으로 발전하게 되는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단발령 시행이었다. 거. 그러니까 우리 단발령을 다시 별표를 쳐놓게 해야 되겠지요. 바로 여기 다음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단발령 시행을 통해서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유생들이 주도하고 농민들이 이렇게 가담을 하는 이런 의병 활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병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에 따라서 지방으로 바로 일본군들이 의병들을 진압하러 가니까 고종이 이 틈을 타서 바로 러시아 세력의 힘을 빌리고자 서울 정동에 있던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러시아 할 때 아 를 써가지고 아관 파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체크를 해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좀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인데요. 일국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의 공사관으로 이렇게 피신했다는 거 좀 부끄럽긴 하겠지만 이때 고종의 선택은 뭐 어떻게 따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이런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로써 김홍집 정권이 무너지고 일부 강요들은 살해되거나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돼 있는데 바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대피를 하면서 기존의 친일 내각을 해체시켜버리고 바로 이 고종을 따르는 바로 칠러 내각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 대표적인 일본 친일파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이 김홍집은 이제 내각에서 쫓겨나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던 과정에서 우리 앞에서 선생님이 잠깐 언급했겠지만 바로 성남 군중들의 돌에 맞아서 이렇게 길에서 죽는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살해가 되게 됩니다. 자, 이로써 이렇게 가부개혁이 1차, 2차, 3차 개혁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었고요. 아간팡천까지 우리가 나왔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 단락은 항상 우리 어떤 사건의 제일 마지막 단락은 그 사건에 대한 결과나 의의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해서 꼭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가부개혁인 조선 초기 이래 정치사회 경제제도를 근대적으로 바꾼 개혁이었다. 근대적인 개혁이다. 는 의의가 있지만 한계점이 있습니다. 개혁의 추진 과정에서 주도 세력이 일본에 의존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네, 앞에서 이야기한 바로 갑신정변도 국민의 지지가 없었다는 것처럼 이 가보개혁도 위로부터의 개혁, 더더군다나 일본의 간섭에 따른 개혁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가보개혁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독립협회를 창립하고 대한제국을 수립하다. 자,
예, 이로써 이제 친일 세력들이 이제 일단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가보격 이후에 바로 아간파천을 주도한 세력은 미국과 러시아 등을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일본에 견제하기 위한 이런 세력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이제 서재필, 우리 갑신정변을 주도한 사람 중에 한 명이지요. 이때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이제 계몽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정부의 개혁지향적인 관료들이 독립협회를 창립을 하게 됩니다. 1896년 7월에 창립을 했는데, 이때 회장의 안경수, 위원장의 이완용이 주도되었다. 예, 이완용이라는 사람 나오지요. 예, 이 사람이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1905년 바로 을사조약 때 고종 황제를 협박을 해서 바로 을사조약을 맺게 만드는 그 친일파의 거의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는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때까지는 좀 그래도 개혁적인 관료였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예, 독립문 건립도 나오고요. 뭐 독립협회 토론회, 바로 독립협회 토론회, 바로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토론회 주제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민의 교육에 있다. 교육에 관심을 가졌고요. 그리고 계몽을 하기 위해서 신문을 발간해야 된다. 바로 힘이 센 부강한 나라 같은 경우는 똑똑한 국민들이 있어야 되겠고, 국민들을 똑똑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근본적으로 교육에 힘쓰고 바로 신문 발간을 통해서 계몽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부국강병 주장하고 있죠. 광산을 확장해가지고 나라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그 다음 보시면 우리 국토를 남에게 빌려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뒤에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우리 국토에 대해서 계속 그 러시아라든지 뭐 이런 세력들이 바로 빌려달라는 여러 가지 압력이 많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 그 다음 백성의 권리가 높아질수록 임금의 지위가 높아진다. 뭐 이런 내용은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독립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독립문을 아마 가본 친구들이 있겠지만, 근데 이때 독립협회라고 이야기할 때 이때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이라고 한다면 일본 세력에 대항한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당시 독립협회라고 이야기할 때 독립은 바로 일본 세력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외세를 지칭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일본이 어느 정도 좀 영향력은 좀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를 꼭 이렇게 침략을 하는 바로 유일한 존재는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제국의 수립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황제라고 이름을 붙인 뭐 그 내용이 바로 이 대한제국 수립인데요. 바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아간파천 이후부터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간파천 이후 러시아의 우위 속에 다른 열강들의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그렇지만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국의 왕이 바로 다른 나라 공사관에 계속 대피를 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체면이 맞지 않다. 그리고 특히 러시아가 이렇게 우리 왕을 보호를 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 왕을 보호하는 와중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권을 많이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러시아 세력도 견제해야 된다. 다 일본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를 이용하는 건 좋지만 이 러시아도 당연히 우리 편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만인 1897년 2월에 경운궁으로 항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때 다시 황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 황제권을 중심으로 우리도 개혁을 해보자 라고 해서 바로 연호로 광무로 바꾸고 10월에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제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다른 이야기들을 보면 뭐 대한제국을 수립하면서 황제 즉위식에 여러 공사관의 공사들을 이제 불렀답니다. 외교관들을 불렀는데, 처음에는 여러 외교관들이 무슨 힘도 약한 나라가 무슨 대한제국 황제를 선포를 하느냐. 쉽게 말해서 이 한국에 우리 조선에 와 있던 여러 가지 공사관을 설립했던 나라들은 당연히 조선을 먹잇감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먹어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황제 즉위식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달갑지 않게 여겼을 겁니다. 뭐 그렇지만 일단은 이때까지는 뭐 세력 균형을 위해서
그러니까 각 나라들마다 이해관계가 있고, 특히나 어느 한 나라가 이렇게 주도하는 이런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황제 즉위식에 다들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일본 같은 경우도 대한제국의 환심을 사고 반일 감정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제 마지못해 대한제국을 승인을 하게 됩니다. 자, 1897년 후반부터, 바로 대한제국 후반부터 러시아가 이제 재정고분 군사교관을 파견하고, 그 다음 전령도에 석탄기지를 요구하게 된다. 전령도라고 하는 곳은 지금 현재 부산에 있는 영도구라고 하는 부산 앞바다에 있는 섬입니다. 현재 육지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섬에 자신들의 석탄기지를 설치하겠다 하고 땅을 빌려달라라고 하니까, 바로 이 독립협회가 앞에서도 우리 내용을 봤지요. 바로 반러시아 운동을 전개를 하고 토론회 상소를 통해서 러시아 세력에 대해서 바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 러시아가 군사교관 재정 고문을 철수시키니까, 바로 회장 2대 회장이었습니다. 독립협회 2대 회장인 윤치호를 중심으로 내정개혁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독립협회에 대한 내용은 뭐 따로 이야기를 하면 또 1시간 이상 나오는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2대 회장이 나오고 있죠. 바로 1대 회장인 서재필 같은 경우, 고종 황제가 이렇게 불러들여서 이제 신문을 발간할 자금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바로 다른 세력의 이간질일 수도 있겠지만, 바로 서재필이 바로 입헌군주제를 추구한다는 이런 의심을 사게 되어가지고 고종 황제와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래서 고종 황제가 서재필을 다시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서재필 같은 경우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요. 바로 윤치호가 이제 해당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윤치호라는 인물은 나중에 바로 일제시대 때 강력하게 친일 행적이 드러나게 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독립협회는 바로 여러가지 보수적 대신들의 사임을 촉구하고, 고종은 여기에 뜻을 받아들여가지고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게 됩니다. 예, 새로운 중추원 관제가 발표되었다.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독립협회는 바로 중추원을 개편하였다. 이때 중추원이라 하면 바로 국민에 의해서 직접 투표를 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국회하고 모양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적인 기능을 도입하였다. 헌의 6조를 채택하였다. 헌의 6조 내용 중에 보시면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전제 황권을 공고히 할 것을 통해서, 황제가 좋아할 만하죠. 황제에게 충성하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정부와 외교과의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할 것, 국회적인 성격, 의회적인 성격을 약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가재정은 탁지부가 전담한다. 그 다음 예산결산은 인민에게 공포할 것. 자, 이렇게 새로운 중추원관제 발표됐고, 이 중추원 의원의 대부분 반 이상을 독립협회에서 선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수 세력들이 이제 반발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권력가 있던 보수 세력들이 독립협회가 공화국을 수립하려고 한다. 쉽게 말해서 황제가 없이 바로 프랑스와 같은 공화국을 수립하려 한다, 이렇게 모함을 하게 되고, 이게 또 우리 고종 황제가 거기에 또 꿰매 넘어가지고 독립협회에게 해상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보수화되게 되는데요. 이에 이제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개최해서 계속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정부가 바로 보부상 단체인 한국협회를 동원해서 결국은 싸움을 붙이게 되고, 그 핑계로 이제 두 단체에 대해서 해산을 명령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립협회 활동이 이렇게 끝나게 되겠는데요. 좀 안타깝지요. 독립협회를 처음에는 서재필이 만들고, 정부가 지원해서 독립신문도 만들고, 외국 세력에 대해서 대항하고, 독립협회와 정부 간의 바로 관민공동회, 만민공동회들을 통해서 같이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끝에는 이제 보수 세력의 모함에 따라서 독립협회를 고종 황제가 해산을 하게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고종 황제에 대해서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느니 이런 비판의 이야기가 있겠는데요. 당연히 비판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고종 황제 같은 경우도 원래는 독립협회를 고종 황제가 생각하던 개혁은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 황제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도를 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황제의 의도에 맞게 바꿔지는 걸 요구를 했었는데, 바로 이 독립협회의 세력이 점점 더 커졌다고 생각해서 바로 여기에 대한 견제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일 마지막 단락 한번 보겠습니다. 독립협회는 3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독립 맞죠? 그 다음에 국민을 계몽하고 자유민권사상 맞죠? 예, 민권사상을 보고파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강개혁을 추진하였다. 예, 스스로 이제 강해지자 이런 내용을 추구했는데요. 특히 국민들이 독립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갑신정변과 가부개혁의 한계, 우리 앞에서 배웠겠지만 국민의 참여가 없었다는 그 한계를 이제 극복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독립협회도 다 좋게 볼 것이 아닌 게 바로 이 러시아 세력에 대해서 견제했지만 특히 미국이나 일본, 영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립협회에 대해서 일부 뭐 이때 당시 백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친일단체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나중에 일제강점기에 들어서게 되면 윤치호라고 하든지 이런 대표적인 친일 세력들이 바로 이 독립협회 출신들이 많아서 아마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독립협회가 한 것 중에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가 계속 나오는데요. 네, 초창기 때 독립협회 초창기 때 이루어졌던 관민공동회라고 이름 붙은 것은 바로 이 만민공동회를 열 때 바로 정부에서도 관리를 보내서 고종 황제 지시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정부 정책을 이제 설명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정부 관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관민공동회라고 붙였는데 이때 되면 이제 점점 이 만민공동회 내용 자체가 정부 비판적인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발을 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뒤에 벌어진 것은 바로 만민공동회라 이름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이제 독립협회를 해체하고 난 다음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예, 당연히 기존에는 이제 독립협회를 통한 개혁을 추구한 고종이 이제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개혁을 추구하게 되겠지요. 금방도 이야기했겠지만 강력한 황제권의 바탕하에 개혁을 추구한다. 이게 바로 고종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독립협회가 해산된 이후에 대한제국 황제 중심의 근대국가 수립을 위해서 노력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대한제국의 연호가 광무였기 때문에 광무개혁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개혁에 주장한 것, 예, 주로 한번 적읍시다. 예법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제도를 참작한다. 구본신 참이라고 합니다. 예, 뭐 옛날 것을 좀 근본으로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 바로 어떻게 보면 뭐 양무운동이라든지 우리 거기서 온건계합파가 주장한 동도서기하고도 약간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예, 가부개혁이 지나치게 급진적이었다. 그래서 좀 점진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광무개혁의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때 광무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바로 대한국국제를 제정하였다. 1899년 8월 대한국국제 줄 한번 쳐봤고요. 바로 대한국국제가 바로 오늘날 근대국가라면 어느 나라든지 가지고 있는 바로 이 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국국제를 통해서 이 대한제국은 바로 자주독립국이고 강력한 황제 권한 하에서 다스려지는 나라라는 것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밑에 있는 대한국제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대한국은 자주독립 제국이다. 예, 제국이다. 황제가 다스린 나라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2조 만세불변의 전제정치이다. 예, 오늘날은 바로 대한민국은 제1조에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정체, 바로 정치적인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제2조에서 이제 정치적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제정치이다. 3조 무한한 군권을 가진다. 5조 육해군을 통솔한다. 6조 법도 만든다. 9조 뭐 다 한다. 결과적으로 이 대한국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제국은 강력한 황제가 다스리는 전제국가이다 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뭐 근대적인 성격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광무개혁의 내용입니다. 고종은 국내부를 확대하여 군주권을 강화하였다. 그 다음 황실 재정을 담당하는 내장원 기능을 확대하여 해서 황실주도 개혁사를 보였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바로 대통령 비서실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이제 개혁을 주도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 내각보다는 바로 국내부나 내자원 같은 경우 고종의 측근이라든지 뭐 해서 하기 때문에 일 처리도 빠르고 좀 더 충성도가 높겠지요. 자, 또한 대한제국은 국방력 강화에 힘을 기울여 상비군을 확대하였다. 군사력을 증가시켰다. 항상 황제의 힘을 과시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 재정을 이렇게 강력히 장악한 와중에서 이제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비군을 확대하였다. 또 황제 호위대를 편성하였다. 그 다음 황제가 직접 육해군의 군령을 행사할 수 있는 원수부를 설치했다 해서 바로 황제권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경제적인 내용, 개혁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재정의 확보, 돈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 지금 뭐 고종 황제가 좀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혁들을 했지만 뭐 당연히 돈이 있어야 되고 백성들의 지지가 있어야 되고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전직에서 호구조사를 실시했다. 양전직의 호구조사의 별표 한번 쳐봅시다. 예,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이 성공했었더라면 우리가 또 일본한테 안 먹혔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양전 사업은 토지 소유 관계를 이제 파악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지계를 발행한다. 오늘날로 치면 바로 토지대장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국가가 개인의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양전지계 사업 벌인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밝혀가지고 바로 세금을 정확하게 걷기 위한 정책이다. 세금을 정확하게 거둠으로써 국가 재정을 확보를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금을 잘 걷기 위한 양전지기 사업이 돈이 없어서 중단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다시 뭐 시행이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강점한 한일 합방 이후에 바로 일본이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바로 이렇게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면서 우리나라의 땅을 이제 많이 뺏어가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상공업 진흥 정책, 화폐제도 개혁, 중앙은행 창립, 뭐 근대적인 상공업자를 양성하였다. 근대적인 기업을 설립하였다. 우리나라 은행인 한성은행과 대한천일은행 설립하였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개혁의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일본이 가만히 보고 있었을까요? 예, 바로 뭐 일본과의 경쟁에서 불리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일본은 이때 당시 아시아의 최대 경제 대국으로서 예, 죄송합니다. 바로 여러 가지 뭐 일본 세력이 우리나라에 많이 침투를 있었는데 이러한 곳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기 쉽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이제 간섭이 심하였다는 겁니다. 이 광무개혁에 대해서 이제 의의를 보시면 국가의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지향하였다. 자주적으로 시행되었다. 우리 앞에서 이야기한 가보개혁 같은 경우는 일본의 간섭에 의해서 시행되었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 광무개혁은 우리 광무정권에 의해서 자주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국방력 강화, 상공업 발전, 근대적인 토지 소유 제도 이런 걸 본다면 방향은 정확하게 오늘날과 맞았다는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돈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부정부패가 만연하였고 여전히 부정부패가 만연하였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황실 중심으로 진행돼서 민중들에 대한 수탈이 가중되었다. 네, 위에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아래쪽에서는 백성들이 힘들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광무개혁의 내용까지 봤고요. 이제 뭐 내용들 한번 쭉 보시면 될 텐데요. 예, 우리가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가보개혁의 1, 2, 3차 개혁 내용 그리고 광무개혁에 대해서 봤습니다. 다시 한마디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개혁의 1차, 2차, 3차 개혁은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간섭을 해 오고 있었다는 내용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 정부 스스로도 뭔가 동학농민군의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개혁, 근대적인 개혁을 추구했다고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고요. 특히나 일본의 간섭이 있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그만큼 일본의 지배를 좀 더 좋게 해주는 이런 수단으로도 사용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독립협회 활동 이후에 바로 고종이 독립협회를 내치면서 광무개혁을 추진했었는데요. 바로 광무개혁의 방향들은 다 옳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와서 봤을 때 바로 황제가
혼자서 이렇게 막 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게 일이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당연히 외세 간섭도 많았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 다음 내용 교과서 바로 다음 목차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정부의 개혁 정책들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슬슬 뭐 일본에 의해서 먹혀가는 과정들, 기분 나쁘긴 하지만 그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